오늘부터 이틀간 차기 대통령을 뽑는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야권 단일화에 따라서 사전투표 용지에는 안철수 후보 이름 옆에 사퇴 문구가 표시되는데요. 야권 단일화에 따른 표심의 향배를 두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김유정 전 의원,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전투표가 시작이 됐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양강 후보가 모두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도 현장 연결을 통해서 보고 왔고요. 네. 이 사전투표율을 보면 오전 7시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로 출발을 했고 지금 오전 9시 기준으로는 2.14%입니다. 곧 오전 10시 기준도 발표가 될 텐데 역대 최고의 사전투표율을 기록을 할까요? 가능성이 좀 높죠. 왜냐하면 지난 2020년도 총선 때의 사전투표율이 최고치 26.7%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통 투표율이 높아지는 요인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큰 거는 후보들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요. 두 번째는 아주 굉장히 초박빙인 상태에서는 이 투표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07년도 대통령 선거 때 당시에 이명박 후보하고 정동영 후보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해창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왔는데요. 그 당시 투표율이 제일 낮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이제 그 당시만 해도 이명박 후보가 압도적으로 이길 거라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투표에 참여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예.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얼마나 두 후보들 간의 이 지지율 격차가 초박빙이기 때문에 정말 결집 효과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본 투표율도 상당히 높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전망해 봅니다. 예. 이때까지 가장 높았던 사전투표율은 21대 총선 26%대였거든요. 네. 30%대 넘길 거라 보십니까? 오늘 아침에 역대 최고 그 사전투표율이다 뭐 이런 거 보면서 들어왔는데요. 네. 이 단일화 변수라는 이 폭탄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30%도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정책의 어떤 큰 변수 꺼진 불씨라고 생각했던 것이 확 살아나면서 이 단일화 변수에 더해서 이제 오미크론 이 전염성이 매우 강한데 본투표까지 기다리다가 또 무슨 중간에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한가할 시간에 빨리 투표하자 이렇게 네. 생각하는 이 유권자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내일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어쩌면 역대 최고일 것 같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아까 초박빙 이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더군다나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있는 이 시점이 지나서 이 단일화 소위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말로 이 국민의 마음이 어디로 갈지 누구도 자신할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이 아마 양당의 이 후보들에게 초결집할 것이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실망한 유권자들 그리고 부동층의 향배 또한 이 사전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투표율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네. 양강 후보 실제 모두 사전투표를 독려를 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 부산에서 사전투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 당초 이 속초에서 사전투표를 예정했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서울로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좀 이른 시간에 6시부터 이제 사전투표였는데 일찍 투표하는 모습 보이고 또 이제 그 예정대로 유세하는 모습을 이렇게 굳건하게 가는 모습을 보여드린다 그런 취지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네. 안철수 전 후보의 서울 지역에서의 지지율이 한 8, 9% 정도 됐었고 또 민주당의 경우에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서울 지역은 조금 좀 뒤처지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하는 것도 있고 또 안철수 후보의 실망한 표심에 대한 그런 타겟을 노린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아침 일찍 투표하고 또 예정대로 유세에 임하면서 위기일수록 흔들림 없이 전공법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광화문에서 투표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부산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PK 지역. 좀 요즘에 또 스윙보트로 불리는 지역이니까요.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죠. 뭐 본인이 얘기하기로는 뭐 오늘 아마 유세 일정이
그 부산 쪽으로 아마 잡혀있기 때문에 본인 이제 투표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네. 더 나가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감회를 얘기를 했는데요. 맞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실은 압도적으로 부울경에서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예. 다시 얘기해서 부산에서도 이겼고 그리고 울산에서도 이겼고 경남에서는 홍준표 후보랑 거의 차이가 없었을 정도로 예, 예.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기면서 거의 한 37%대의 득표율을 예.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울경이라는 지역이 스윙보터 역할을 했다는 거는 지난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후보가 물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었었지만 김대중 후보가 97년에 이겼었을 때의 경남 그리고 울산, 부산에서 얻은 득표율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많이 얻었습니다. 그만큼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결국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보고 윤석열 후보가 혼심을 다해서 유세를 가는 그러한 배경 속에서 사전투표를 부산에서 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이 오전 10시 기준으로 집계된 사전 투표율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현재 사전 투표율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10시 기준으로 전국에서 3.6%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도별 투표율도 살펴보죠. 지금 대구 지역이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9%의 사전 투표율 보이고 있고 서울이 3.7%, 부산이 3.2%, 인천이 3.2%, 광주가 4.9%의 사전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전은 3.4%고요. 방금 전 말씀해 주신 PK 지역의 울산 3.1%, 충청 지역의 세종 3.8%, 경기도 3.1%, 강원도는 4.1% 투표율 보이고 있네요. 이어서도 보죠. 이 전남이 최고의 사전 투표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6.3% 기록 중이고요. 충북이 3.7%, 충남이 3.5%, 전북 지역도 높습니다. 5.5%, 경북 지역도 4.5%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남 지역은 3.4%고요. 제주도는 3.6% 전국과 동일한 정도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네요. 역대 선거 같은 시각 사전 투표율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 때 1.3%, 2016년 총선 당시에는 이 시각 10시 기준으로 1.2%, 2017년 대선 당시에는 2.4%,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에는 2%, 2020년 총선 때는 10시 기준으로 2.5%였습니다. 현재 2022년 대선 오전 10시 기준 3.6%의 사전 투표율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역대와 비교했을 때도 확실히 좀 높아 보이는 수치인데요. 지금 나온 수치를 보니까 일단 전국적인 평균이 3.7 정도인데 호남 지역에서의 투표율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가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라는 게 통념이었는데 지금은 또 양강 후보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이 투표율 10시 기준 어떻게 보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맞아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이제 이 방송 끝나고 나면 사전투표를 하러 갈 생각인데 특히 이제 그동안에 이준석 당대표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가 호남에 굉장히 공을 들여가면서 뭐 30% 뭐 지지를 받겠다 이제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저는 뭐 그건 터무니없는 뭐 주장이고 희망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역시 광주가 4.9% 그리고 예. 전남이 6.3%, 전북이 5.5%인가 이렇게 그렇죠. 나왔는데요. 저는 이제 위기감을 느낀 이 호남에서 뒤늦게 결집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많은 실망도 했고 또 비판도 서슴지 않았던 이 호남의 유권자들이 엊그제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의 어떤 단일화, 저는 단일화 아니라 안철수 후보의 일방적인 항복 선언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만 이 모습을 보면서 정치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각하기 시작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1대1로 선명해진 이 구도 속에서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고 호남에서 다시 결집하고 있다. 그것에 대한 이 모습이
이 지지율,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사전 투표율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사실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그동안에는 민주당이 상당히 유리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졌던 선거라 할지라도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선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났던 투표율 그 지지율 차이보다는 사전 투표율의 간극이 굉장히 좁았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민주당에게 유리했던 게 사실인데 예. 이제 그 동안에는 뭐 황교안 전 대표나 뭐 민경욱 전 의원 같은 이런 분들 검찰에 고발도 당했습니다만은 사전 투표 뭐 음모설, 조작설 이런 거 하면서 사전 투표하면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윤석열 후보도 오늘 투표했고요. 또 모두가 나서서 사전 투표해야 된다라고 지금 양당이 다 독려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런 위기감, 저희는 위기감이고 국민의힘은 사기 아닙니까? 위기 대 사기에 저는 대결이라고 생각을 예. 하고요. 그런 점에서 투표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전 10시 기준 사전 투표율이 전남이 최고치, 대구가 최저치입니다. 네. 이렇게 지역별로 다르게 나오는 것도 앞으로 유불리에 영향이 있을까요? 통상적으로 뭐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평균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거 말고 그런 문항 말고 사전에 투표하겠냐고 물어보니까 다 30%대께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도 한 30%대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민주당 지지층들은 사전 투표를 하겠다라는 비율이 국민의힘 지지보다 훨씬 높게 나왔던 것이 그동안의 여론조사. 그리고 이재명 지지층들도 사전 투표를 윤석열 지지층보다 훨씬 많이 하겠다라는 게 그동안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일정 반영이 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제 호남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와 있는 거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 흥미로운 거는 이거예요.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때의 사전 투표율이 26.1%였었어요. 예. 그래서 다들 뭐라고 얘기했냐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당시에 투표율이 77.2%였는데요. 지난 2012년도에 비교했을 때 겨우 1.4%포인트밖에 안 올라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가 높아지면은 아마 본투표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다라는 그 가설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또 이런 경우가 나오죠. 사전투표에서 호남 지역의 세토가 굉장히 높다 그러면 거꾸로 본투표에서는 영남에서의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상쇄 효과가 있는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를 가지고 뭐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고 예측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확한 근거를 가지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여하튼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다는 거는 결국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거는 20, 30대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높아져야지만이 실제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60대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는 거의 한 80%의 투표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벼랑간 더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전체 투표를 끌어올릴 수 있는 동의는 결국은 20대, 30대가 어떻게 투표에 참여하느냐인데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었었냐면은 20대에서 반드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비율이 다른 층보다는 굉장히 낮았어요. 이게 이제 결국은 어떻게 반영되고 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도 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전통적인 유불리를 따지기는 조금 어렵다는 그렇습니다. 말씀도 해주셨고요. 사전투표 오늘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일 토요일도 사전투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도 오후 5시부터 외출해서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으니까요. 인터넷 검색하셔서 집 주변에서 가까운 곳 찾아서 사전투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단일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네. 어제 오전부터 상당히 단일화 때문에 많이들 바쁘셨을 것 같은데 이 단일화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먼저 여쭙겠습니다. 민주당 전 의원부터.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당사자들 몇몇을 제외하고는 몰랐고 국민의힘 쪽에서도 몰랐고 국민의당도 모르고 있었고 민주당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자고 일어나니까 폭탄이 하나 떨어져 있었다. 이 정도로 예. 당혹스럽고 위기감이 고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안철수 전 후보인가요? 전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분들은 배신감과 허탈함으로 굉장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거,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없다. 그리고 이미 결렬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불씨가 꺼지지 않았네요. 그리고 다시 이제 타올랐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이것은 안철수 후보가 얘기했듯이 조건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특히 안철수 후보가 강조했던 건 이런 거였죠. 여론조사로 단일화하는 것만이 국민을 설득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다라고 계속 강조해 왔고 끝까지 그 입장을 견지를 해왔는데 갑자기 결렬됐던 단일화가 하루아침에 밤사이에 일어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건이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는 야합이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안철수 후보가 국민을 설득할 길은 이제 없어졌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요. 특히 2011년에 그 혜성처럼 나타나서 청년들의 멘토 역할도 했었고 새 정치를 주장했었고 교수님 뭐 정치학자신데 극중주의라는 신조어도 만들어냈고 제3의 길을 주창했었고 또 이 다자구도 다당제를 주장했던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정치 혐오와 정치를 희화화하는 데 앞장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과연 이 2030 청년들에게 과거 10년 전에 멘토였던 그분이 어떤 정치적 교훈을 줄 수 있으며 청년들에게 어떤 희망을 얘기할 수 있으며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까지 저는 고민해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에는 새 정치를 주창했으나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 아닌 이 항복, 백기투항함으로써 저는 이제 이 정치는 이렇게 마무리되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는 본인이 그 했던 말을 모두 다 뒤집고 이런 새로운 유형의 어떤 그 정치인, 어떤 새로운 유형의 어떤 리더십 유형에 대한 학계 연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봅니다. 네, 김 전 의원께서 안철수 후보, 지금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서 혹평을 해주셨는데요. 교수님께서는 이 단일화 짧게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저는 뭐 선거는 연대라는 대한민국의 대선의 역사는 연대의 역사예요. 97년에 DJP 연대, 2000년도 정몽준 노무현 후보 단일화. 지금 이제 말씀하신 거에 조금 반론을 제기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랑 2012년에 단일화 과정 속에서 있다가 11월 25일 날 사퇴를 했어요. 그때는 왜 그럼 그렇게 비판을 안 하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랑 해서 단일화를 안 하고 사퇴한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지금 윤석열 후보랑 단일화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고 자 그러고 따지고 야합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 한 거는 야합인가요?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일단 단일화.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국민통합정부라고 얘기를 해서 심상정 그리고 더 나가서 안철수 후보에게 같이 참여하자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럼 민주당으로 오면은 국민통합정부고 윤석열 후보로 가면은 그거는 야합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결국은 나중에 이제 판단은 이제 국민들이 해야 되겠지만은 이것이 단일화 효과가 있을 것이냐 없을 거냐라는 별도의 문제고 수없이 많은 단일화 과정과 연대 과정을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여줬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잘못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그 역사가 굉장히 복잡하게 흘러간다는 말씀을 좀 일단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없이 우리 정치학회를 포함해서 우리 학자들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자고 벌써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를 하고 있지를 않다가 선거 가까이 와가지고 결선투표제 우리가 이제 정치개혁하겠다는 얘기를 하니까 실효성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반성하는 것을 가져야지. 물론 이제 사전투표 바로 전에 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이겠으나 어떠한 측에서 결국은 이것이 옳았느냐 그러냐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국민들만이 있지 결국은 정치권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교수님하고 제가 그래도 크게 입장이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록 합리적인 보수 정치학자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 단일화 부분에만큼은 제가 반론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하고의 이제 이걸 비교하셨는데
사실 이번 대선에서 단일화라는 이슈에서는 윤안 단일화가 화두였지 김동연 후보는 사실은 논외였죠. 그런데 김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는 경제 분야 토론도 함께 했었고요. 또 가치와 철학을 공유한 그런 후보 관계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철학과 공약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다른 이질적인 두 후보가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저는 같이 하는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점에 있어서는 김동연, 이재명 후보의 단일화 이걸 동일선상에서 놓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청와대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1대 15로 내가 싸웠다 이런 얘기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고 뭔가 개선해 나가겠다는 데에서 김동연 후보와 어떤 가치의 지향점, 실용주의 노선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을 포함해서 어떤 정치 개혁, 또 통합 이런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가능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 보십시오. 하루 전까지 대선 토론에서 저를 지지해 주십시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리고 그 하루 전까지만 해도 완주하겠다. 이번에는 완주하겠다. 마라톤도 3번 완주했는데 부부가 함께 다니시면서 완주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후보를 찍으면 1년 뒤에 어떻게 손가락을 어떻게 한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 정권 교체가 아니다. 이건 나쁜 정권 교체다. 이렇게 주장했었죠. 나로 하는 것만이 좋은 정권 교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밤 10시에 토론 끝나고 몇 시간 뒤에 단일화를 선언하면서 그 단일화 선언하는 국회 소통관 현장에서 그러나 다당제는 나의 소신이다. 이게 무슨 자기 부정입니까? 저는 도저히 이거를 제가 정치를 하고 있지만 이 안철수 전 후보의 이 발언들을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과 이 동일선상에서 전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면 합의 없다 뭐 그렇게 주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거 없이 어떻게 이 단일화가 한밤중에 전격 캔맥주 하나 먹으면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면 그렇게 주장하고 완주하겠다고 하고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온갖 비판의 소리를 쏟아냈던 안철수 전 후보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달라진 입장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과연 진정한 의미의 단일화라고 보여질 수 있는 것인지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지난달 13일에 안철수 후보가 처음으로 제안을 했고 어제 단일화 결정까지 뭐 중간에 아까 말씀하신 뭐 손가락 발언 이런 것도 있었는데요. 그 관련 내용들, 그 발언들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구체제 종식과 국민 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이제 불필요한 그리고 소모적인 단일화 논쟁은 접고 비록 험하고 어렵더라도 저는 제 길을 굳건하게 가겠습니다. 1년만 지나고 나면 내가 그 사람 뽑은 손가락 자르고 싶다고 또 그럴 겁니다. 저는 이런 모든 것을 갖춘 후보입니다. 안철수, 저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늦어서 죄송합니다. 늦은 만큼 쉬지 않고 끝까지 확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완주 의사를 밝힌 다가 이 사전투표 하루 전에 이 단일화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이 일각에선 있더라고요. 뭐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후보가 그동안 줄기차게 절대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기억을 하고 이제 평가를 할 거라고 좀 보는데요. 안철수, 윤석열 두 후보는 지향점이 같아요. 쉽게 표현해서 없다고 얘기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같습니다. 가장 큰 지향점, 같은 지향점은 정권 교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얘기를 했었고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얘기하는 사람이 벼랑간 이재명 후보한테 가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공약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상당한 부분 공약이 일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돼서 문제점을 바꾸자라는 거와 그리고 3불에 대한 것들 그리고 교육 정책과 관련돼 상당히 많은 부분 속에서 일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가치가 다르다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 정권을 교체를 하는 비율과 정권을 유지하는 비율 사이에 있어서의 그런 비율이 나름대로 계속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파국으로 갔을 경우 각자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가 됐을 경우에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앞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는 결국은 대선 패배의 책임이 안철수 후보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일종의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돌파구를 결국은 단일화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번만이 아니에요. 저희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이 이런 연대를 나름대로 바탕을 둔 후보 단일화 문제와 관련돼서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뭐 일관성 있게 유권자들의 선택을 어떻게 이끌어낼 것이냐라는 그 문제 속에서 문제 제기는 있었거든요.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서부터는 사전에 게임의 룰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잘 정해놓고 그리고 나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초박빙으로 가다 보면은 이렇게 후보 단일화에 대한 유혹들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안철수 후보가 2016년에 이제 국민의당 소위 시즌 1이죠. 2016년 총선 때 호남에서 38석 석권을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 호남 유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선택의 여지 없이 또 미워도 다시 한번 이러면서 민주당을 찍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하다. 그리고 민주당도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어떤 경고의 메시지로 국민의당 제3정당에게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바른정당하고 통합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또 많은 분열이 있었고 분당과 통합을 반복했던 것이 안철수 후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주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바른정당과 통합했던 거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며칠 있다가 지금 이런 소위 단일화를 또 극적으로 이루었다고 본인들 자화자찬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할 겁니까? 호남 내려가서 다시 또 이렇게 뒤집은 거에 대해서 사과하실 건가요? 그래서 단일화도 좋고 본인 정권 교체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만은 이렇게 조변석계로 말을 뒤집어서 과연 어떤 모습의 정권 교체를 3월 9일 이후에 보여주겠다는 것인지 어떤 정치를 해나가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도저히 저는 감이 안 잡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모습들을 쭉 지켜보신 유권자들 그리고 2030 이번에는 특히 2030 청년들과 또 여성들 지금 그리고 이 부동층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모습 보면서 판단하시지 않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말씀대로 역사와 국민이 이 모습을 알고 판단하실 거다. 이 말에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손가락 얘기 많이 나옵니다만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 손가락은 저희가 지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안 후보의 네 번째 철수 정치. 이 유권자들의 불신을 키울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뭐 본인도 굉장히 뭐 고록스럽겠죠. 그래서 어저께도 죄송하다는 말을 이제 몇 번 얘기를 좀 한 거를 기억을 좀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엄밀하게 따지면은 야권 후보 단일화가 이번 선거에서의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의 본질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문재인 정부가 잘했으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는 거고 문재인 정부가 잘못했으면은 야권의 정권 교체가 가능한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요. 8년 동안 대부분이 그냥 현직 대통령이 돼요. 그런데 4년 뺏기 못한 대통령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카터라든지 아버지 부시라든지 트럼프도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자꾸만 어떤 후보들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현 정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말 5년 동안 이 정부가 잘했는가를 보고 평가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것을 누가 더 잘
극복할 수 있는 거냐를 보고 미래로 나갈 수 있냐를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결국은 지금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코로나 방역이라든지 더 나가서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야권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지막 변수가 돼서 움직여야 되지 앞에 두 부분은 싹 빠져버리고 모든 것이 다 야권 단일화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쪽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끝나고 나서 과연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좀 선거를 했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갈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지만 선거는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저는 유권자들이 투표, 제가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유권자는 결코 어리석지 않다.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것을 그렇다고 해서 어떤 거는 뭐 이 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이걸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 하나의 변수만 가지고 선거를 전부 다 좌지우지한다. 그러기에는 좀 동의하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 좀 드립니다. 네, 앞으로 안철수 후보의 행보에도 관심입니다. 예. 국민의당은 아무 조건 없는 단일화라고 밝히긴 했지만 이 안 후보의 앞으로 내각 참여나 당권 도전, 지방선거 공천권 이 배분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 어떻게 예상하세요? 아직까지 대선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 얘기한 걸 선언문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함께 정권을 교체해서 함께 인수에 참여하고 함께 정부에 참여해서 가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본인은 또 행정직 경험이 없었는데라고 얘기까지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선거에서 이기게 된다면 아마 인수위서부터 그 더 나가서 지금 6월 1일이 또 지방선거기 때문에요.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이 공천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서 두 정당 간에 있어서의 합의 정신이 과연 유지될 것이냐가 또 중요한 앞으로의 우리가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저는 아직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그러니까 결국 누가 될지 지금 모르잖아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될지는 몰라도 일단 선거가 끝나면 합당을 하는 거는 지금 그럼 본인들이 이제 선언을 했기 네, 때문에 선언을 합당한다는 했잖아요. 것에 대해서는 약속을 한 거죠. 그렇다면 합당을 했을 때 이 안철수 대표죠.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충분히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으리라고 그건 보세요. 뭐 그 이후의 정치력이에요. 지금 당장 이준석 대표는 뭐라 했습니까? 당권과 관련된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지만 결국 이제 두 정당이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합당을 하게 한다면 당대표를 어떻게 만들 거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문제들이 많죠. 조금 전에 얘기했었던 당장 그 6.1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하죠? 라는 부분들도 남아있고 그리고 내각이라든지 인수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들도 남아있고 예. 그런데 본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저께 국민의힘을 더 실용적이고 더 중도적인 정당으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국민의힘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당을 좀 개편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뭐 의지만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는 리더십이 이제 시험대에도 올라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내각 참여나 지방선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자리 나눠먹기 야합이다 이런 비판적인 입장인 거죠? 네, 충분히 이제 나올 만한 이야기를 한 거죠. 민주당에서는. 왜냐하면 아무 조건 없이 단일화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을 안철수 후보가 그 두 사람 기자회견하는 두 분 기자회견하는 그 현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어떤 그런 논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선거 이후가 문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고요. 이제 그러나 감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 열심히 민주당 결집해서 꼭 이재명 후보 당선시키려는 마음들로 뭉쳐있기 때문에 뭐 이런 이후에 이런 고민들은 사실 뭐 안 하셔도 된다 뭐 이렇게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국민의당 이 안철수 후보를 뭐 10년 가까이 지지해온 분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는데 그분들이 이 단일화를 보고서 이 배신과 허탈함 때문에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마비가 됐다. 게시판에 글이 올라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근데 정말 분노의 글들이 도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인지 제가 짐작할 만한 그런 어떤 글들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브리핑 그 사이트를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합당 관련 브리핑이라고 되어 있어서 벌써 지금 이 선거 이후에 이 대선 이후에 이 양당이 이 합당에 대해서 뭔가 지금 논의를 했나라고 봤더니 2021년 7월이었어요.
그게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이 후보 단일화 이후에 그때도 합당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브리핑은 거기에서 멈춰 있더라고요. 그것이 이후에 이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과연 이게 큰 갈등과 문제 없이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보여주는 저는 여실히 보여줄 수 있는 증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이 이준석 대표는 총리할 사람 많다. 그리고 내가 당대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과연 행정 경험하러 그럼 단일화를 했다는 것인지 안철수 후보도 행정 경험하고 싶고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 연습하러 갔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본인이 뭐 경험 없고 또 제도도 모르고 정책도 모르고 그런데 무조건 일단 정권 교체는 해보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함께 행정 경험하러 대선에 나온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 위기의 대한민국을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를 제시하지 못하고 이 두 사람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합당이 될지도 전 잘 모르겠고요. 이후에도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지역위원장서부터 지금 공동으로 이쪽에도 지역위원장이 있고 한 지역에 또 다른 지역위원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당에. 아마 그 부분부터 정리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고요. 지방선거 굉장히 복잡해질 것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3월 9일 선거에 따라서는 이 단일화나 합당이나 이런 거 자체가 결렬될 수도 있는 것이고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단일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 굉장히 당혹스럽고 또 위기감 느끼고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쪽은 사기 충천에 있을 텐데 위기감 대 사기 충천 어느 쪽 이 유권자들이 결집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는 승패가 갈릴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합당 체제가 부정적이라고 보셨고요. 오늘 아침 실제로 이준석 대표가 공동 대표 체제에 대해서 들은 바 없고 협의 대상도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안 후보의 지지자 그리고 중도층들의 표심 이번 윤석열 후보에게 향할까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구성면은 세 가지로 구성이 돼요. 하나는 중도를 표방하면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계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이재명 다 싫다라고 해서 안철수를 지지하는 계층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안철수를 통해서 정권 교체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분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한 30% 정도가 두 후보가 싫어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다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나머지 그 70% 정도가 과연 어떻게 이제 배분될 것이냐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데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정권 교체를 요구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윤석열 후보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그러나 저는 어떤 걸 더 보냐면 안철수 후보 지지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의 유입 효과가 과연 안철수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로 얼만큼 올 수 있느냐라는 거죠. 지금도 한 15 내지 20%의 부동층이 있어요. 네. 실제로 2017년 대통령 선거 끝나고 방송 3사가 출구조사를 했을 때 선거 당일날, 투표 당일날 후보를 정했다는 사람의 비율이 15%입니다. 2, 3일 전까지도 정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이 30%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한 6일 정도, 5일 정도 남았지 않았습니까? 이 기간 동안에 얼마든지 민심은 요동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동층의 유입 효과를 얼만큼 가져올 수 있냐는 건데 이 안철수하고 윤석열 후보의 단일 효과의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정권 교체 프레임이 작동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는 나름대로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그것을 분명히 뭐 야합이다 아니면 국민과의 약속을 깼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반감들 이런 것들이 서로 교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극적 반전 효과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안철수 후보의 이러한 사태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조금 더 유리하게 작동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론해 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유정 전 의원, 김영준 영지대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